네, 들으신 대로 21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북아 협력 대화에 북한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차 당대회에서도 핵 보유국임을 천명한 북한이 과연 육자회담 당사국 대표들과는 어떤 대화를 나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으로 벌써 26회째를 맡고 있는 동북아 협력대화, 구체적으로 어떤 장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동북아 그 협력 대화는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산하 연구 기관인 국제분쟁협력연구소가 그 동북아 국가들을 초청을 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들이 그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반관 반민이 모인 1.5트랙 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사실 북한이 이 자리에 대표를 보낸 건 지난 2012년이 마지막이었고 지난 24차, 25차, 2002차례는 불참했었는데요. 네네. 그때와 대외적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이 이 그 동북아 협력 대화에 2002년부터 이제 매년 이렇게 참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같은 경우에는 김계관 수석 대표가 또 참석을 해서 이후 이제 육자회담을 재개하는 데에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모멘텀을 만들었던 회의의 장이기도 했었죠. 근데 그 보면은 24차, 25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랑 일본에서 회의가 개최가 됐을 텐데요. 네. 굉장히 그 3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 핵 문제에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죠. 그러한 입장 하에서 와도 별로 그렇게 특별한 걸 얻어갈 수 없다라는 입장 하에서 이제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 그러면 왜 이번에는 참석을 하는가라는 거를 이제 질문을 던져본다면 네. 일단은 장소가 중국이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의 또 주목할 부분은 5월에 그 7차 당대회 이후 굉장히 북한이 지금 대화 그 국면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으로는 군사회담을 제안을 했었고요. 또 이수영 그 부위원장이 또 시진핑 주석을 또 만나게 되었고, 또 그러한 연결선상 하에서 이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제재 국면이 강화되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화 국면으로 이제 상황을 만들어가는,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북한도 대표를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관심거리가 북미 간 양자회담이 성사될지 여부인데, 여러 가지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은 좀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도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그 대화를 나오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선전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냐라고 본다면 그 후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 그 동북아 협력 대화에 나와서 논의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계속해서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선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주요 내용이 핵경제 병진 정책과 관련된 북한 그 당국의 그러한 입장을 선전하는 장으로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북 간의 양자 간의 대화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아직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네네. 이 보고서 제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 따르면 이제 90일 이내에 대북 제재와 관련된 그러한 이행 사항을 지금까지 뭘 했고 앞으로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제 보고서로 유엔 회원 국가들에게 내게끔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한 193개국이 이제 유엔 회원국인데 그 국가들이 제출을 할 수 있게끔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보고서인데 아직 중국이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 기간 내까지 반드시 내야 된다라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시일이 늦춰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3차 핵실험 이후에 나온 그 대북제재 결의안 20945 같은 경우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5개국이 전부 다 그 요청한 날짜보다 다
뒤로 미뤄져서 낸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만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한 2주 정도 늦어지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행에 어떤 차질이 있느냐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중국의 행동에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배려이자 미국에 대한 견제로 해석하는 외교적 분석들도 있거든요. 네네. 중국의 진짜 속내는 좀 뭘까요? 일단 중국과 러시아의 그러한 대북 제재와 관련된 입장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실하고 모든 것을 잘 준수하겠다라는 입장을 천명을 해왔고요. 그러한 입장 하에서 이제 러시아는 먼저 냈었죠. 먼저 내고 있고 중국은 아직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한 가운데 이 부분은 얼마만큼 잘 이행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모두 다들 이전에 했던 그 중국과 러시아의 행태를 봤을 때 과연 잘 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북한의 그 대북 제재와 관련된 가장 그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많은 행정적인 요소라든지 기술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여유를 갖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북 제재 결의안 20945 같은 경우에는 그 데드라인 기일보다 2년 뒤에 낸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얼마만큼 많은 국가들이 이 제재 이행 보고서를 내도록 하느냐에 조금 더 외교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이나 영국 다른 국가들의 이 제출 상황은 어떤가요? 이미 그 5개국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냈죠. 6월 2일 같은 경우에 원래가 이제 그 데드라인 시점인데 그때 우리를 포함해서 한 10여 개국이 냈고요. 그다음에 다음 날 정도가 되니까 20여 개국이 되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32개국이 내놓은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총 낸 국가들이 42개 국가였습니다. 근데 안보리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 전체 그 국가 수 대비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낮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굉장히 외교부라든지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북 제재와 관련된 이런 외교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국가들이 동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북 제재 핵심을 쥐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면 또 하나의 국가가 이제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러시아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러시아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 전에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북한이 뭐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지 4차례 걸쳐서 계속해서 그 도발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와 관련돼서 유엔 차원에서 언론 성명을 냈을 때 목리를 부렸던 국가가 또 바로 러시아지 러시아죠. 않습니까? 네. 그러한 측면에서 과연 이제 러시아의 이런 걸 보고 이중적 태도 아니냐. 겉으로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 이행하겠다라는 의무를 드러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WMD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거와 관련된 사안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뭔가 협조를 요청할 때는 오히려 도움을 제대로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그 대북 제재 이행 국면에 가는 데서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그 결의와 관련돼서 이행위원회의 이 전문가 집단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집단들이 그 이번에 이행 보고서들을 받으면 그거에 기초해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회원 국가들의 자료 요청이라든지 어떤 의문 나는 사항들에 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질문을 묻는다라든지 의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이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최근 뜬금없이 외국 언론에서 김정은의 사망설이 제기됐었는데요. 그렇죠. 결국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지만 왜 이런 소문까지 계속 제기되는 걸까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그만큼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보도사항은 예.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이었죠. 네. 네네.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사실 무근임을 밝혔는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리영길 총참모장의 이 처형 발표 오보라든지 네네. 좀 우리 정부의 이 정보 수집 능력에 좀 비판을 가하는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정보 당국이 이런 정보력을 좀 보강하려면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정보 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그런 협력을 보다 긴밀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를 발표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 작용과 또 각 부처별로 또 정보 분석관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들 간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다 큰 맥락 속에서의 어떤 작은 사건 하나하나를 다 검토해보는 그러한 종합적인 분석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